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진행을 맡은 작가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박종경 변호사님, 그리고 얀시피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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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간단한 자기소개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지난번엔 종경님 먼저 하셨으니까 얀시피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 한량 얀시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박종경 변호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독서를 좋아하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박동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기소개를 하면은, 저도 독서를 좋아하고 진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오디오를 편집하고 있는 작가 양승민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마무리하고, 간단한 근황 토크 시작해볼까요? 저 먼저 시작을 해보면은, 제가 사실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는 하루에 영화 하나씩은 꼭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화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짧으면 90분, 길면 3시간 이렇게 러닝타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봐야지 마음 먹으면은 제 시간에서 혹은 제 하루 시간에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여유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영화관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웹툰 보거나 뭐 유튜브 보면서 한두 시간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닌데 이게 심리적 부담이 되니까 영화를 멀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아주 놀랍게도 어제 처음으로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봉준호 감독 영화 너무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 영화를 제가 단편으로 잘려진 것만 보고 이렇게 풀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미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예, 봤습니다. 이제 꼬리칸에서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을 그리고 있죠. 얀시피님도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봤죠.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 근황 토크 겸 약간 영화 토크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꼬리칸부터 머리칸까지 있는 열차가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어떤 대사 가장 많이 나온지 좀 유심히 봤는데 모자는 머리에 있어야 되고 신발은 발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너만의 역할이 있고 네네. 맞습니다. 특히 그 주인공이 처음부터 자기는 리더가 되기 싫다. 리더감이 아니다. 하는데 계속 너는 리더라고 주위 사람들이 다 푸시를 하잖아요. 심지어 그 윌포드, 최종 빌런이죠. 최종 그렇죠. 빌런마저도 너가 리더가 돼야 된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자리를 부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계급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인도 철학 보면은 4가지 계급이 있어서 자신의 계급에 맞게 살아가는 게 인도 철학이 추구하는 바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위치고 자신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조리하게 보여줘서 이런 봉준호 감독의 어떤 철학적 사상이 잘 보여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종경님이나 뭐 얀시피님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공감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저도 영화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제 뭐 주요 주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조화와 균형이었죠, 약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계층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이제 꼬리칸부터 이제 머리칸까지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면서 각 그 칸에서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누군가가 벗어나게 되고 그 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란을 일으키는 스토리잖아요. 이제 꼬리칸에서. 아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혁명과 뭐 새로운 변혁과 시도를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각 칸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그 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한다. 음, 라는 부분을 조금 역설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뭔가 계급을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각 칸에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의 분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권력 구조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고요. 얀시피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케빈 인 더 우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명작이죠. 어, 예.
그게 아마 그 로튼 토마토에서 92%인가요? 아마 그 평점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상당히 이제 공포 영화 패러디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근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좀 굉장히 좀 비슷한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국열차랑.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두 영화 다 봤기 때문에 약간 감이 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네. 제가 좀 처음에, 맞춰도 되나요? 예, 맞춰보세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어린 아이가 부품으로 쓰이는 걸 보고 고민을 하던 거를 딱 때려치고 바로 구출을 하고 자기 손까지 잘려가면서 아이를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사한계화가 뭐냐면은 아무리 열차가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면 그거에 가치를 주지 않았던 거죠.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그렇죠. 케빈 인 더 우즈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거 스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희생을 안 하잖아요. 그 커플이. 그 커플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희생을 하면은 자기가 세상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좀 철학적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한 인간을 희생시키면서 지탱되는 사회랑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사실 답은 모르겠어요.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은 항상 조금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네, 대안은 무엇인가? 거기 보면, 고아성이랑 마지막에 그 흑인 꼬맹이였죠? 그 부품으로 사용되던? 근데 마지막에 그 이제 열차가 전복이 되고 나서 그 둘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어떤 흰색 그 백곰이죠. 백곰을 보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구조에서 탈피한 그 새로운 뭐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희망? 약간 이런 거를 상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상징처럼 네. 느껴지는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근데 그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게 좀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설국열차에서 그거를 완전히 저희 사회에 1대1로 대입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단순화 아닌가. 왜냐면은 이거는 예전에 그 승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는 그래도 조금씩 그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의 양극화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사실 그 역사를 보다 보면. 맞습니다. 저도 네. 동의하고 사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나서부터 하이어라키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불편한 진실이고 소위 말하는 계층의 사다리가 뭐 끊어지고 있다 이래서 많은 비판론이 있고 현재 자본주의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경제 체제를 개혁하고 새롭게 바꾼다고 해서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계층 구조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뭔가 하면은 사실 저도 아직 답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죠.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그렇죠. 그 말이 적절하게 이제 적용되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론 제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 물론 제가 변호사님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몰아가는 건 아니었고요. 왜냐면 마르크스 책을 여러 번 읽었고 또 되게 좋아했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사고가 그 학문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었기 때문에 뭐 특히 구조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1800년대 파리코민 사태라던가 그 공산주의에 의한 혁명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결국에는 그 독재 권력이나 권력의 계층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리더가 바뀐다의 느낌 정도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왕정에서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가 나오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도 결국에는 누군가는 권력자가 되고 누군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뭐 피지배자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체제로 가도 그 인간은 하이어라키를 벗어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특히 역사 공부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가지고. 사실 제가 진행자라서 이 정도로 제 근황을 마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해야겠네요. 우리 니체가
신이 죽고 나서 누군가가 신의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데 결국 신의 자리조차 인간이 대체해서 새로운 상부 하부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 사회의 숙명적인 시스템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제 근황. 이것만 해도 한 편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또 주제로 준비를 해와서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은 얀시피님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하디라는 수학자의 어느 수학자의 변명이라는 책이에요. 예, 수학자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쓴 수필이거든요. 짧은 수필인데 보고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런 상당히 이제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동경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살이 넘어서 창조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특히 수학이랑 물리학자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그 필즈상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약 40세 정도까지만 수혈하잖아요. 그쵸? 사실 이게 되게 젊은 나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불평등해 보일 수 있잖아요,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거의 불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40살이 넘어서 좀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수학 이론 혹은 수학 난제를 푼 수학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하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조목조목 예시를 들어서 뭐 가우스는 언제, 뭐 뉴턴은 언제, 뭐 이론을 냈고 몇 살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의 창조력이 쇠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그 뭔가요? 그 사자성어가 아니라 그 중국 고사 중에 소년이로 불학 난성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년이로 학난성. 약간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일총광은 불가경.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처럼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사실 지금 검색을 바로 해보니까 읽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게 한량으로 살고 있는 삶을 굉장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한량이 아니신 거 아닌가요? 신체적, 사회적 한량인지는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바쁜. 네, 맞습니다. 얀시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즈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이 제한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문제 제기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저도 검색해보니까 필즈상 나이 일단 40세는 맞는 것 같고,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확실히 말씀하셨지만 수학하고 물리학 분야는 40세 넘으면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역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학문,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륜이 쌓여가면서 또 새로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수학 물리학 쪽은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로 앤드류 와일즈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시기가 40세가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엄청난 공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즈상을 못 받았어요. 40살이 넘어가지고. 네, 이게 40세가 넘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특별 필즈상을 만들어가지고 수여했습니다. 앤드류 와일즈한테. 저는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저희가 오늘 박종경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신 주제가 혐오 사회잖아요. 그 나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혐오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이 혐오, 노인 혐오, 혹은 이제 어린이 혐오, 이런 주제들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필즈상은 40살 넘은 사람들에 대한 혐오? 학계가 40세 넘었으면은 이제 너희는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약간의 단언. 이거 슬픈 이야기네요. 저도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럼. 개인적으로 저도 별로 나이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서. 네, 소년이로 학난성. 네. 네, 근황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종경 변호사님 근황 듣고 이제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최근에 요즘 이제 다시 주식 투자에 관련한 책을 읽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또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하고 해서 다시 공부할 겸 보고 있었는데, 성장주 가치주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 뭐 이런 거를 보면서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되게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내셨군요. 예. 회계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시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저도 게을러가지고 잘 안 되네요. 변호사님께서 게으르시다고 하시면은 저기 한량 얀시피님이랑 그리고 매일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안 쓰고 있는
저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그냥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박종경 변호사님 준비해주신 주제 시작해 주시죠. 오늘 주제가 혐오사입니다. 근데 혐오사회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최근에 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그 돈 스파이크 관련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돈 스파이크가 자신의 SNS에 이제 고양이과의 동물을 싫어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고양이과 동물을 싫어한다는 게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왜 고양이를 혐오하느냐. 근데 돈 스파이크는 이제 자신이 해명한 것을 보면은 이제 그냥 자기는 고양이과의 동물을 싫어하고 개를 좋아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것은 혐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표현을 경솔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듣고 논란이 됐다고 하길래 찾아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고양이 혐오를 했다고? 그 돈 스파이크가 좀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음악가로서도 네.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인플루언서 아니면 고기 먹방 이런 식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저는 네. 사실 뭐 고양이를 학대했나? 혹은 정말 큰 문제가 생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신을 잘하고 주인도 잘 못 알아보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고양이 싫어한다. 네. 굉장히 제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는 글이었거든요. 네.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고양이과 동물을 싫어한다. 속을 알 수 없고 이기적이고 주인도 몰라본다. 평생 키워도 집 나가면 뒤도 안 돌아본다. 난 배신을 안 하는 개가 좋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얀시피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 정도도 얘기를 못하나? 약간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아무리 공인이지만 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정도는 뭐 직접 그 고양이를 뭐 때린 것도 아니고 학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자기의 어떤 의견을 그냥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좀 생각보다 이게 되게 깊더라고요. 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고양이가 아니라 그 고양이를 사람으로 대체해서 똑같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느껴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흑인을 싫어한다. 혹은 뭐 나는 무슨 뭐 전라도 사람을 싫어한다. 나는 경상도 사람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뭐 속을 알 수도 없고 이기적이고 주인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물론 주인은 없죠, 인간에게.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걸 고양이가 아닌 인간의 영역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근데 그때 이제 캣맘들의 마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캣맘들은 고양이를 인간과 같은 존엄성의 영역에서 보고 있는 거구나. 네. 이게 약간 일종의 그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자면 공리? 그러니까 이게 공리가 다르니까 서로 이게 의견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양이라는 어떤 그런 개체를 사람과 동일시하게 본다면 그거는 사실 뭐 고양이를 싫어한다고 하면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든 생각은 과연 그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 분명히 고양이를 인간의 영역으로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돈 스파이크의 발언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 인간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존엄성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유튜버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아니라 거미를 싫어한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거미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고양이처럼 어떤 팬덤이 형성이 돼 있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었던 사례가 그 예전에 어떤 프랑스의 한 배우였나? 아마 그분이 이제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브리지토 네, 바르디오인가? 기억납니다. 미개하다고 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개하다고 굉장히 그 좀 강한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개를 먹을 수가 있지? 강아지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캣맘 얘기를 하셔서 그 사례가 좀 비슷하게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학교 캠퍼스, 사실 얼마 전 아니죠. 지난 학기 캠퍼스 지나가다가
비건 운동을 하는 이제 운동권 친구들, 운동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거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는 뭐 소, 돼지, 닭, 그리고 왼쪽에는 고양이, 이제 강아지, 우리의 애완으로 혹은 이제 반려동물로 기르는 뭐 햄스터 이런 게 있는데 어디까지가 음식이고 어디까지가 생명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개인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교권에서는 소나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그거는 완전 신성시되는 동물. 굉장히 오히려 강아지보다 왼쪽에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그 개개인마다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식용이 가능한 비명시고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떤 단체에서 모든 생명 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비건을 좀 지지를 하지 않는 편인데 사실 저는 뭐 페미니즘, 동성애, 대부분의 이 운동 그리고 뭐 진보 쪽에 있는 운동권을 굉장히 다 지지를 하는 편인데 비건을 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마도 강요를 하기 때문이겠죠? 아, 네, 정답입니다. 네. 비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물 해방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그쵸. 분명히 만났고 제가 얼마 전에 비건 관련된 책을 읽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본인도 비건이지만 나는 강요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었지만 제가 뭐 SNS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느낀 거는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는 모두 다 비건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반면 뭐 동성애 같은 경우는 모두가 동성애자가 되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동성애자나 페미니스트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바에서 그 사람들을 뭐 지지하지만 비건 같은 경우는 존중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조금 반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의 동물을 싫어한다랑 이게 이제 인간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흑인이라든지 이런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얀시피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국가를 싫어하거나 그냥 정말 큰 단위로 어떤 사회를 싫어하고 어떤 특정 국가를 싫어하는 것도 그러면 그 국가에 대한 혐오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자기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선호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선호도가 어떤 범위를 넓히고 좁힘에 따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까 그 승민님이 말씀하신 그 개고기 문제랑 비건 문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이규보의 수필 있잖아요. 슬견설. 아, 네네네네. 네네. 그게 좀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좀 연관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 슬견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걸 보고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다시는 개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수필의 주인공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 그 머리에 있는 이를 잡아가지고 화로에 태우는 거를 보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를 잡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를 먹지로 않기로 했던 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거를 지금 장난하는 거냐, 나랑. 그러니까 이제 그 이규보의 그 글에서 나오는 게 그 개와 머리에 있는 이가 같은 생명체임을 네가 자각하는 순간 다시 나를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존엄성의 영역이란 결국에는 인간이 선호하는 어떤 집합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예. 사고의 객관화와 기준의 선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혐오고 혐오가 아닌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자신의 사고의 스펙트럼에 따라 너무 결정되는 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히 불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거는 혐오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는 끝이 없는 논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인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다른 담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없는 거죠. 뭐가 혐오고 어디까지가 혐오가 아닌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집단이 있을 거예요. 뭐 피아니스트라던가 아니면 바이올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악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인격체만큼은 아니더라도 혹은 그 이상의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이, 나는 존 스파이크라고 좀 가정해보자. 존 스파이크가 네. 나는 보통 뭐 드럼이랑 기타를 쓰는데 베이스는 별론 것 같다. 베이스는 사실 잘 들지도 않고 베이스가 음악에 빠져서 크게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베이스를 고양이만큼 사랑하고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반발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사실 물음표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전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떤 고양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레디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캣맘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났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물을 어떤 한 민족이나 나라의 정체성이 담긴 걸로 하면 조금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어떤 일본 사람이 나는 김치가 싫습니다. 김치 맵고, 짜고, 맛도 없고, 왜 그런 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좀 약간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약간 그게 결국에는 그 집단 정체성하고 다수 담론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때 아까 이제 얀시피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에 캣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고양이랑 어떤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도. 고양이과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만약에 소수였다면, 아까 거미 얘기를 하셨는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자체가 소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야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고양이과 동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화제도 안 됐을 뿐더러 이런 거가 문제로 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약간은 결국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훼손을 당했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분노로 표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네, 사실 얘기는 많이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음, 저는 결국에는 이게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아까 그 종경님도 말씀하셨고 승민이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인종마다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그래도 공감한 게 있다면 인간의 영역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이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천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인간에게밖에 없다. 혹은 인간보다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 인간에게는 있다. 이거는 적어도 약간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요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뭐 흑인이나 어떤 지역 차별이나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넣었다면 그거는 비난을 받을 만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교집합인 인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사람마다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담론을 펼쳐왔듯이 이게 고양이가 다르고 약간 베이스가 되면 또 다르고 김치가 되면 또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서로 합의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저에 깔린 공리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저는 여기서 약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왜 고양이가 소중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감성적으로 고양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양이나 어떤 예를 들어 아까 개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자기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강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그거는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논리적으로는 인간만큼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설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신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개고기를 먹으면 정말 야만인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개라는 어떤 그런 동물이 인간의 친구로서 그 유럽과 서구 사회에는 약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분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고의 교집합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에서 그 해당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위 말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보여주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도 폭발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 외국 말고 그 고양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맨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고양이 인스타그램 올려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얀시피님의 그 감성적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점차 문화권에 어느 정도 정립된 사고로 변화하게 되면은 저 발언도 이제 확실한 혐오 발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죠. 예. 그렇게는 보이긴 하네요. 예. 생각해보면은 고양이라는 존재를 나이가 있으신 연로하신 분들은 좀 요물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반대로 그 이집트 쪽에서는 고양이가 그 신의 애완동물인가요? 어떤 식으로 되게 신격화를 많이 하잖아요. 페르시안 네네네. 고양이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다시 좀 결론을 내보면은 사실 그 스펙처럼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분야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1세기의 문화 혹은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개성이고 개개인의 독립성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을 만들어가는 걸 지향을 하는데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희망하는 거는 이런 존스파크처럼 유명인이 고양이에 대한 거론을 했을 때 그냥 일방적인 비난, 비판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조금 네.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졌다면 그러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사회에 있는 교집합을 좀 더 넓혀가는 대화가 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번에는 사실 거의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밖에 안 된 거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혐오 표현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기 시작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론이네요. 네. 훌륭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고양이 문제로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사실. 지금. 네. 네, 그냥 처음에 그냥 이거 읽었을 때 그냥 단견으로 딱 봤을 때, 아니, 이거를 왜 혐오 표현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시작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추가하실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얀시피님, 종경님 하실 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이해를 못 하실 그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인간 사회가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가치관이 인간의 존엄성 영역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야지만 그 바깥에 나갈 때는 서로 간에 차분한 담론이 이루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분한 담론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저에 깔린 그 근본적인 가치관을 그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교집합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게 왜 소중하고 왜 친근한 존재고 왜 당신도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성을 울려야 된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캣맘들의 전략이 조금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그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들은 거를 조금 더 제 말대로 좀 정리해보면,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천부인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신이 줬다.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떤 논리적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죠. 믿음이고 감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논리적인 담론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인 방법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 그냥 추가를 해보면은 오히려 귀여운 고양이 사진들을 돈스파이크 게시물 밑에 달았으면 어땠을까? 그거 정말 좋은 전략이네요. 오. 이런 걸 이래도 싫어하신다고요? 하면서 되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계속 도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다. 매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건전한 담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고양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쁜데 왜 싫어하세요?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순화시키고 도와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이렇게 반발이 안 생길 텐데 항상 제가 인터넷상에 이런 담론이 펼쳐질 때를 보면 너무 공격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무조건 맞으니까 니는 틀렸어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이번 주제에서도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게 생산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온라인 토론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단면이 좀 있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대화가 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